간첩 수사를 좀 더 세게 하는 그걸 포함해서 뭘 해야 됩니까? 대통령이 와서 질문하면서 대답 대답에 이걸 넣어달라고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아니 제가 목사님한테 먼저 하나 여쭐게요. 네. 대통령이 오면 이거부터 해달라고 지금 주문해보라고 해서 좀 말씀을 지금 드렸는데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실 건데요? 누구 윤석열 대통령 만나서 뭐 전달이라도 하실 수 있어요? 아마 지금 오늘 여기에 국정원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옛날 이름으로 기무사, 검찰, 경찰, 정보원들이 여기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 보고될 것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강렬하게 대답합니다. 또 직접 만날 약속이라도 돼 있는 줄 알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일정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도 대통령의 해외 일정에 대한 보도를 보면 우리 한국 언론이 정말 우물한 개구리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이를테면 나토 정상회의에 3년 연속 초청받아 가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나토가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그 나토 국가들이 동북아시아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3년 연속 초청을 합니까? 한미일 삼각안보체제야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니까 우리가 급해서 했다고 치자고요. 근데 한일중 삼국정상회의 시진핑이가 끌려 들어오잖아요. 그런가 하면 태도국가, 태평양 도서국가 40여 개 국가와 대한민국이 단독으로 다자정상회담 하잖아요. 이거 미국하고 중국밖에 못했어요. 그거는. 또 중앙아시아의 5개 국가와 다자정상회의 이것도 대한민국이 지금 일본보다 앞서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영역에 있어서 이른바 윤석열 이니시에이티브가 확실하게 관철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걸 전 세계 국가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높이 평가하는 건데 이게 대한민국 언론은 그런 일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어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국민들도 알 방법이 없죠. 매우 이 수준 높은 외교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윤석열 외교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윤석열 외교의 핵심이 뭐냐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수백 번 얘기한 거예요. 뭐냐 대한민국은 가치지향 외교를 한다는 거예요. 흔히 외교 그러면은 막 무한 경쟁의 전쟁터에서 오로지 국익만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는 가치지향을 먼저 내세우는 거예요. 올바른 가치지향 속에서 각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어서 윈윈해 가자 이거거든요. 그 가치지향 외교가 여러 나라들의 이해관계의 상충에도 불구하고 높이 평가받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가치지향이 뭐냐? 그거 자유민주주의예요. 시장경제야. 그리고 법치라고요. 그게 대한민국 헌법 가치야. 윤석열 대통령이 따로 뭘 발명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일 문제도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하냐? 헌법대로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전 한반도적 확산이 통일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통일론은 가치지향 외교 안보의 연장선에 그냥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인류 보편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우리 대한민국하고 일시적으로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가 있을 때조차도 대한민국을 인정하고 윤석열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제 돌아오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뭘 하라고 주문할 거냐 질문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밖에서 했듯이 좀 하세요. 저 그 얘기만 하고 싶어요. 밖에서 했듯이만 해라.
가치 지향으로 국내 정치를 좀 이끌어가달라. 자, 그러면 윤석열의 가치가 뭐라고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잖아. 그러면 저 한동훈 일당이나 국민의힘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에 맞는 자들이에요? 아니요. 아니잖아. 일부 그렇지만 일부 아니잖아. 저 종북주사파들, 그건 완전히 적대적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체제를 부정하는 자들하고는 대화할 수 없다. 그러면 체제를 부정하는 저자들하고는 대화할 수 없으니까 투쟁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저 종북주사파 투쟁함에 있어 가치를 함께 하는 사람들과 제대로 하나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가치 동맹이야. 그러면 윤석열의 자유민주주의, 윤석열의 시장경제, 윤석열의 법치라고 하는 가치지향과 함께하는 세력이 어디 있어? 광화문에 있잖아. 뭐 광화문을 봐주세요, 광화문과 함께하세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왜 우리가 윤석열한테 자꾸 애걸하듯이 얘기를 해? 당신이 지향하는 가치가 광화문에서 구현되고 있다, 이걸 가르쳐줘야지. 한동훈이 일당을 쳐내야 된다, 뭐 그냥 두면은 배신당하다, 이런 소리 할 필요 없어. 윤석열한테는 한동훈 일당은 당신과 가치 지향이 다른 자들이라고 가르쳐주면 돼. 그래서 전 세계로부터 높이 평가받고 있는 그 가치 지향 외교처럼 국내에서도 가치 지향 내치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이 우선 사는 길이고, 종북주사파와 투쟁해서 최종적 승리를 할 수 있는 길이고, 그 길 속에 쓸 때는 윤석열도 영원히 사는 거지. 저는 이런 방식의 가치 동맹으로 가면 레임덕 없어요. 왜 없냐? 그 가치 속에서 차기 정권, 차차기 정권이 출범하고 탄생을 할 텐데 레임덕이 왜 나오냐고. 가치를 함께하는 대통령, 가치를 함께하는 세력과 가치를 함께하는 차기 정권을 창출하는데 대통령의 레임덕이 왜 나오냐고. 그런 거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함께 가면 된다. 어디서?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 속에서 함께 가자. 그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스페셜 특별한 질문을 한번 우리 이봉규 대표님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시진핑이가 트럼프가 대통령을 되니까 바로 꼬리를 내렸어요. 왜 꼬리를 내릴까요? 그전에는 우리 한국 대통령이 가도 그 밑에 뭐 외교부장을 만나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렇게 무시하던 놈이 시진핑이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만나고 바로 꼬리를 내리고, 또 특별히 한국 사람은 비자 없이 2주일 동안 와도 좋다. 왜 그렇게 꼬리를 내릴까요? 중국도 그렇고요. 네. 러시아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우리하고 미국하고 다른 게 네. 그 핵심 책임자들이요. 우리는 이제 정권이 바뀌면 장관이라든가 수석들이라든가 핵심 기관장들이 1년, 2년 만에 바뀌잖아요. 근데 중국이나 북한은요, 몇십 년을 그 자리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교 같은 거라든가 안보라든가 이제 시진핑의 왕이라고 무슨 몇십 년째잖아요. 그런 그 사람들이 국제 정세를 쫙 파악하고 있어요. 그건 뭐 정권이 바뀌질 않으니까. 그런데 자기네들이 지금 코너에 몰렸거든요. 지금 미국이 중국 잡는 게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특징이 뭐냐면요, 이번에도 대통령 된 게 미국 사람들이 왜 뽑아주느냐면 여러 가지 이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한다면 하는 놈이에요. 그런데 뭘 내세우냐면 중국 죽인다는 거예요. 왜 중국을 죽이냐면 미국의 가치 얘기했지만요, 고성국 박사가 미국의 핵심 가치는 세계 패권이에요. 그러니까 패권국으로서의 이 지위를 때려 죽어도 못 놓는 거예요. 이거를 놓지 않기 위해서는 전쟁이라도 불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까불다가 요즘에 좀 많이 지금 손 들어갔는데 바이든한테도 저렇게 지금 코너에 몰리고 있는데 트럼프는 완전히 작살나겠다고 공공연히 얘기를. 근데 트럼프가 얘기한 거는요, 몇 년 후에는 반드시 합니다. 욕을 먹더라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우니까
시진핑은 이제 꼬리를 내는데 트럼프가 하는 일은 이제 패권국에 도전하는 중국을 이번에 일본 까불다가 잃어버린 20년 보내듯이 군사적으로는 못 보내요. 근데 경제적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외교적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어떤 방법으로 보내냐? 미국의 힘으로도 보내지만 그게 뭐 예를 들어서 관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거로도 보내지만 동맹국과 함께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미국, 영국, 뭐 호주 등 나토 등 해서 말하자면 트럼프가 얘기하는 동생들과 내 동생들과 합쳐서 시진핑은 내 임기 내엔 보내버리겠다. 중국이 다시는 패권국에 도전하지 못하는 힘을 확 꺾어놓겠다. 이러니까 시진핑은요 얼마나 원래가 거만한 놈인데요. 원래 태생이 거만하게 태어났잖아요.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데 거만하기가 짝이 없는 사람이. 고개도 항상 삐딱하게. 그럼요. 등치도 정광훈 목사 정도 돼요. 그런데 거만한 놈이 이거 이제 자기 임기 뭐 종신 임기 됐으니까 트럼프 임기 내에 중국이 완전히 잃어버린 20년. 그 잃어버린 20년이요 경제로만 가는 게 아닙니다. 중국에는 여러 가지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수민족이 독립하려고 꿈틀거리는 게 있고요. 인권 문제 이런 거에 중국인들도 다 깨어나가지고 미국이나 한국하고 다르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게 부글부글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도시하고 농촌 빈부격차가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서 빈민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지탱해 주는 게 경제 성장이었는데 경제 성장이 예를 들어서 성장률이 뭐 지금까지는 그래도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이게 푹 꺾인다. 푹 꺾이면은 빈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소수민족들이 들고 일어나고 일단은 FDI라고 Foreign Direct Investment가 그러니까 해외 직접 투자한 게 돈이 빠져나갑니다. 지금 벌써 중국의 공장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빠져나가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중국 경제가 성장률이 완전히 이제 말하자면 반토막이 나고 이러면은 성장률만 반토막 나는 게 아니라 인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소수민족들이 들고 일어나고 구소련이 막 뭐 줄줄이 막 붕괴되면서 나라가 독립시켜 버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고 뭐 이러잖아요. 중국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시진핑이가 얻어맞을 수 있으니까 트럼프한테 아부해야 되고 윤석열한테 아부해야 되고 일본에 아부해야 되고 지금 그렇게 상황이 바뀌고 있다. 근데 아부한다고 트럼프는요 들을 사람이 아니에요. 트럼프는 아쉬운 게 없는 사람입니다. 재벌이에요. 트럼프가 하나 노리는 건 그거예요. 나는 다 가졌다. 돈도 많고 대통령도 2번 다 했고 이제 노리는 건 뭐겠어요? 역사예요. 역사. 역사에 나는 레이건을 뛰어넘는 자유우파의 신봉이 되겠다. 레이건을 넘겠다. 레이건이 어떻게 해서 미국의 우상이 됐습니까? 구소련 붕괴시켜버렸어요. 레이건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트럼프는 중국을 손보겠다. 그래서 내가 레이건과 같은 반열에 오르겠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중국 손보기는 압을 하거나 안 하건 뭐 지속적으로 강하게 밀어붙일 걸로 보입니다. 정치학 박사는 틀림없어 내가 보니까 말씀하는 걸 보니까. 자 이제 손상대 우리 교수님 이번에는 이 프로한테 질문을 물어보지 말고 무엇을 어떤 주제를 한번 다뤄주세요 하는 요것을 한번 제안받아 보세요. 이제 시간이 없어요. 시간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 주제를 한번 앞에 있는 패널들이 한번 다뤄주십시오 하는 그 제안을 한번 받아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먼저 이거 좀 주의사항이 질문을 하라면 설명을 하고 설명을 하라면 질문을 하고 지금 이런 경우가 계속 생겨요. 이거는 본인의 의사표현을 하되 주제에서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다. 이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손 드세요! 저분이 1시간 전부터 들고 있었어요. 제목만 말씀했습니다. 예, 오늘 반갑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반갑고 대한민국 유튜브 방송사 15포럼
우리 정강훈 목사님께서 주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제가 지금 어떤 주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처음에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그 정계 개편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가 안 나왔습니다. 정치학 박사도 여기 와 계시고 고성국 박사도 계시는데 저하고 고성국 박사는 한 20년 전에 서영원 총재 모시고 정계 개편에 대해서 한번 토론한 적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만나서 내가 그런 자리를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봉규 박사님은 제가 지금 토론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김정은이가 우리 목사님께서는 항상 위험하다 하지만은 한 방 넣을 수 있습니다. 연평도 한 방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 방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주제를 가지고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주제 없나요? 자, 이쪽에 이제 여성분.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요, 우리 동네에서 연방제를 주장하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항상 활동을 했고, 이런 사람들이 국힘당으로 출마를 하겠다고 저보고, 제가 유튜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보고 도와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원래 민주당이라든가 좌파에서 활동하던 사람이 저한테 국힘당에 출마를 할 테니까 도와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과 대화를 4번 정도를 해봤었어요. 근데 4번 정도 해봤는데 결국은 우리 국군의 힘을 빼는 그런 역할과 그리고 또 연방제를 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4번의 대화 속에서 제가 지금 현재 한동훈의 행동을 보면은 국민의힘당은 90%가 좌파들이 들어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국민들이 국민의힘당이 우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작용화된 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국힘당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좌파냐 우파냐 이런 본질을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없으므로 박사님들이 한 가지 주제를 한 분씩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일단은 정계 개편, 고성국 박사님이 먼저 대답해 주십시오. 정계 개편이 필요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이 우파 정당이냐 좌파 정당이냐? 우파 정당이에요. 근데 오염이 된 우파 정당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세척해서 쓰겠는데 세척해서 쓸 정도가 아니라 너무 심하게 오염되고 부패돼서 할 수 없이 폐기하고 새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좌파 정당이라서 폐기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우파 정당으로 출범했는데 우리 자유파의 정책 입장을 전혀 대변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저걸 고쳐 쓰자니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서 차라리 새 차 하나 사자 이겁니다. 정계 개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정계 개편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이야기되어 온 정계 개편은 그냥 정치적 이합 집산이에요. 정치적 이합 집산인데 유일하게 정치적 이합 집산이 아니고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새로 모여봤던 이 정계 개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3당 합당이에요. 그 전까지도 김대중이가 필요하면 시시때때로 당 해체하고 새로 만들고 했어요. 그 이후에도 뭐 김종필이도 당 만들었다가 해체하고 또 다른 당 만들고 연합하고 계속 했는데 3당 합당은 그게 달라요. 3당 합당은 그동안 여당하고 야당으로 서로 나눠져서 죽일 듯이 싸웠던 세력이 따지고 보니까 지것들이 다 자유우파 진영인 것 같거든. 그래서 전두환하고 노태우하고 김종필하고 김영삼이 손잡고 만든 당이 3당 합당에서 태어난 민자당이에요. 그 전까지 원수처럼 지냈다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야, 이게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다 자유민주주의자들 아니냐, 시장경제 신봉자들 아니냐, 우리가 같은 세력이네. 작은 데서는 차이가 있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같잖아. 그걸 같이 하자. 우리가 김대중 세력하고는 다르지 않아요, 본질적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치를 중심으로
개편된 최초의 또 거의 유일한 이 정계 개편이 3당 합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3당 합당은 도저히 내 이념하고 달라라고 생각해서 따라가지 않은 사람이 노무현이에요. 그러나 평생 야당했던 최형우 같은 사람은 끝까지 반대했는데 따지고 보니까 이게 같은 세력하고 함께 하자는 건데 해서 설득당해서 민자당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우리 자유파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자유통일당을 지난 총선에 적어도 비례는 자유통일당 해야 된다고 목이 터지게 외쳤지만 실패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2년 후 지방선거도 치러야 되고 3년 후 대선도 치러야 되고 또 3년 반 있다가 총선 또 치러야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 자유파 진영이 이른바 국민의힘과 자유통일당과 자유민주당과 계속 또 찢어져서 또 우리 자유파 국민들을 고민하게 할 거냐. 완전히 하나로 돼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작동산이들 다 끌어안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라고 하는 대한민국 헌법 가치라는 이 가치 동맹을 맺어서 잘라낼 거 잘라내고 함께할 거 함께하는 그런 의미의 제2의 3당 합당 같은 그런 정계 개편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까 처음 그 주제를 말씀해 주셨던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북한하고 한방하자. 이건 여기 대답하면 됐어요. 네. 북한하고 한방하자. 북한이 이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걱정하는 분들 많은데 제 생각에는 북한은 전면전은 못 일으킵니다. 그리고 김일성이가 전쟁을 일으켰을 때하고 다른 게 김일성이는 자기가 본인이 혁명을 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말하자면 기업가로 말하면 헝그리 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었는데 김정일만 해도 2세기 때문에 전면전보다는 그냥 국지전 도발 말하자면 깔딱깔딱 한 거죠. 근데 김정일보다도 김정은은 태생부터가 이게 완전 최고 권력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겁이 많아요. 그 겁이 많아서 전면전하면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자기가 북한을 완전히 통치하고 있는데 이 권력을 놓을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절대 그런 무모한 짓은 못 하는데 국지전 도발은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 전쟁에 거기 북한 군들을 많이 투입을 시켰는데 돈벌이로 투입을 시킨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목적에서 투입을 시켰는데 거기서 대량 살상자가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뭐 10,000명이 죽었다, 20,000명이 죽었다. 이게 언론에 막 보도가 되는데 북한 인민들이 알고 이러면은 이거를 국면 돌파를 위해서 뭔가 도발을 하는데 연평도에 계신 분들은 제가 죄송합니다만 꼭 연평도를 찍는 게 아니라 서해 5도 쪽에 도발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서해 5도에 도발하면 전쟁 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김정은이는 여우거든요. 근데 그 밑에 측근들도요. 혁명 열사들은 이미 다 갔어요. 김일성과 했던 혁명 열사들은 다 갔고 그 다음에 힘 다 빠졌고 걔네들도 배부른 애들이에요. 헝그리 정신이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발을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전쟁으로 못 간다. 그거를 알고 있죠. 그러니까 뭐 상징적인 도발, 그러니까 희생자가 크지 않는 도발했다나 이 정도. 그거를 휴전선 부근이라든가 아니면 서해 5도에서 도발하는 척. 그러나 우리한테는 큰 데미지는 안 일어나서 우리도 응징사격 정도 하고 말지 이게 전면적으로는 김정은이가 무서워서 못하고 그 다음에 서해 5도 도발했다고 우리가 응징해서 원천을 앉아 쑥대밭 만드느냐 그럴 용기는 윤석열 대통령도 없어서 못하고 그러니까 전면전이 아니라 국지전 도발은 있을 텐데 국지전이 크게 확대될 일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신혜수 대표님, 우리가 서해 5도에서 먼저 시비를 살살살살 걸어가지고 그 다음에 현무 파이브로 그냥 원점을 완전히 한방 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라고 말씀드리겠죠. 남북관계가 그동안 굉장히 경색되어 왔고 북한과 윤석열 정부가 지금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북한이 이제 이국가 체제로 나가자. 그래서 이제 연방제 통일에 대한 부분을 포기한 듯한 발언도 나오긴 했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될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와서 과거처럼 김정은과 손을 잡고 평양이든 제3국에서 만나가고 어떤 이벤트를 벌일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데 이 이벤트가 대한민국 주도로 벌어지는 이벤트가 아니라 지난번 노무현 정권처럼 노무현이 빠지고 미국과 북한이 양자로 만나서 어떤 남북 간의 관계를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이 되면 굉장히 불행해진다 우리가. 근데 윤석열 정부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대변인이 된 문재인이가 거의 이제 김정은에게 주도권과 트럼프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면서 우리가 방관제가 된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스킨십을 강화한다는 차원으로 골프 연습까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언론들이 이거를 막 비난하면서 조롱까지 하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담판을 지을 것이고 북핵 문제에 대한 일정 부분의 해결책을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지금 거의 상황상 경제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중국도 트럼프 정부 들어오면서 굉장히 긴장할 수뿐이 없는 이유가 미국이 지금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을 강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바라봤을 때, 중국을 바라봤을 때 가장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이 저작권 침해입니다. 문화, 영화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산업에 심각한 저작권 침해를 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중국의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 AI가 이제 다음 이제 IT 산업에 나가야 될 방향인데 중국이 또 여기에 대해서 막강한 그 자본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방치했다가는 미국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게다가 이번에 이제 앨런 머스크까지 이제 거의 뭐 앨런 머스크가 이제 부통령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앨런 머스크 입장에서는 자신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적들을 지금 하나하나 제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엊그저께는 마이크로소프트와도 지금 소송전을 벌이겠다고 하고 마이크로소프트와 AI, 오픈 AI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독과점이다라고 태클을 걸고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중국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중국을 엄청나게 기술적으로 압박하고 그다음에 관세를 통해서 중국의 경제를 굉장히 압박하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김정은이는 중국에 손을 벌려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미국을 막기도 어려운 고립된 상황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틈이 나다 보니까 김정은이가 러시아에 지금 병력을 파견하면서 러시아와 손을 잡은 것도 시진핑 입장에서 굉장히 동맹으로서 불만족스럽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남북 관계는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편으로 만들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뀔 것이다. 시진핑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고 봐요. 대한민국을 볼모로 잡아서 미국과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삼성전자라든가 기술 집약적인 사업들이 굉장히 중국에 가 있고 그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볼모를 삼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중국과의 관계, 시진핑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중국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미국을 배척할 것이냐, 아니면 과감하게 중국을 탈피해서 미국과 손잡고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될 거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 2년은 북한의 급변사태까지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래서 이 통일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지 않고 이것을 하나의 지금 이국가 체제라든가 어떤 이념적인 부분으로 보면서 조금 우리가 좀 손쉽게 보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제 경제적인 부분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전략이 시작되면은 여기에 대한 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 북한은 거의 지금 망해가고 있다고 봅니다. 김영삼 기자님, 대통령이 해야 될 제1책무는 전쟁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쟁을.
그러면 지금 러시아에 가 있는 12,000명 예. 그것도 다 우리 국민 아닙니까? 예. 걔들을 전부 전향시켜서 한국으로 다 데려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외신 들려오는 내용에 의하면은 지금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우리가 왜 싸워야 되는지에 대한 명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 북한군들이 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상당한 멘붕 상황에 빠진 것 같습니다. 저희 그 군대가 월남전에 참전했을 때 아주 막강한 전투력을 보였습니다. 왜 그렇게 훌륭한 전투력을 보였을까요? 그때는 무기가 발달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우리는 갈 때 공산주의와 싸운다, 이런 확고한 정신부장을 하고 갔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월남전을 이해를 할 때 핵심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월남전이라는 거는 거기서 정글에서 싸웠기 때문에 이 성격이 뭐냐 이렇게 잘 모르는 분이 계신데, 월남전은 북이 17도선으로 분단이 됐는데 월맹군이 월남을 침략했기 때문에 벌어진 전쟁입니다. 이 핵심 본질을 가장 확실하게 깨달은 분은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6.25 때 우리가 남침을 당했을 때 유엔군이 우리를 도와준 것처럼 지금 월맹군의 이 침략을 당하고 있는 이 월남을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확실한 정신부장을 우리 군대에 심어줬기 때문에 우리 군대가 열심히 싸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인민군은 그런 게 없어요. 따라서 저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하면 얼마든지 저는 그 사람들을 우리 쪽으로 전향시켜서 데려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언론계에 있을 때 황장엽 선생 망명에 제가 본의 아니게 이제 개입을 해서 황장엽 선생 한국으로 오는 과정에서 제가 아주 직접적으로 그런 일을 수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 지도부는 겉으로 보면 엄청나게 단결되어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저 모래알 집단입니다. 김정은이한테 언제 끌려가가지고 고사포 맞아가지고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내가 왜 여기 와서 지금 우크라이나군하고 왜 싸워야 되지 하는 이 목표의식이 없는 군대는 모래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우크라이나에도 지금 한국 선교사들이 상당수 나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북한군을 우리 쪽으로 귀순시키는 일을 열심히만 하면 아주 쉽게 많은 사람들을 우리 쪽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한국으로 귀순시킬 수 저는 있다고 봅니다. 맞아요. 지금 선교사들이 해야 될 일은 이런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동균하고 지금 시청자분들이 다들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특별하게 준비된 우리 영상이 있는데 한번 나오셔서 우동균하고 이병준하고 문철기 3명 설명을 나오셔서 설명 한번 해주시고,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요 순서가 마친 뒤에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하시고 이제 패널도 오랜 시간 토론했기 때문에 15% 패널들은 일부 행사 이거를 마치고 이제 또 제가 사회를 보겠습니다. 예, PT를 통해서 한동훈 관련 또 국민의힘 관련 이 댓글 조작한 거 이걸 직접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 사장을 제일 잘하시는 우리 신혜식 대표가 진행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자, 수고하신 우리 정강훈 목사님 자달 맡은 너무나 고맙고요. 자, 패널로 참석해 주신 우리 고성국 박사님, 이봉규 박사님, 우리 김영삼 대기자님, 신혜식 대표에게도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고 감사합니다. 근데 돌아가시면 안 돼요. 요거 지금 마지막에 이걸 보셔야 PT를 봐야 한동훈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국민의힘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알 수 있어요. 네. 자, 여러분들 저기 앉아서 목사님 옆에서 목사님 또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철기 대표까지. 오늘 오랜만에 모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유튜브 포럼을 했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 전광훈 목사님께서 만들어주셨고 자유일보가 후원합니다. 다시 한번 목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부터 이제 시청률이 막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 이거 보려고 왔잖아, 그렇죠? 시청률이 막 올라가는 상황이 될 텐데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배승희 그리고 장해찬 자리를 비워놨습니다. 아주 중요한 폭로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계속 연락을 했고 자신들이 아는 내용을 폭로해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포럼이 굉장히 좀 길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성대하게 정말 한동훈 오늘 확실히 한 방에 날리는 그런 기자회견이 될 뻔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는 걸 봐서는 오늘 장해찬하고 배승희는 불참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블로어에 홍철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광훈 목사님 계십니다. 그리고 이병준 기자 있습니다. 그리고 우동균 기자가 나왔습니다. 자, 내용을 너무 잘 아세요. 매일 여러분들 밤마다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는데 국민의힘 게시판, 당원 게시판 댓글 조작 사건, 한동훈 가족과 한동훈의 댓글 조작 사건 개요에 대해서 우리 이병준 기자가 설명을 하겠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홍철기 그 다음에 우동균 기자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보면서 이병준 기자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통 이제 다운 게시판 게이트라고 많이 하는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거는 다운 게시판 게이트가 아니라 여론조작 게이트다. 왜냐, 다운 게시판에 국한된 게 아니고 언론까지 지금 개입이 돼 있어요. 언론까지 개입이 돼 있고 어제 밤이랑 오늘 새벽에 갑작스레 또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분들이 찾아낸 게 있는데 DC 인사이드라는 그 커뮤니티 사이트 그리고 네이버 댓글까지 지금 건드린 저항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이 지금 날이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네. 자, 일단 이게 이제 한동훈이 적은 글들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 모든 사건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예, 요게 보면은 화무여 당시 그 비대위원장이 총선 비례대표 비공개 신청을 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예, 다음이요. 네. 그리고 그 나이 먹고 김건희 애완견 노릇한다. 뭐 이런 굉장히 이제 모욕적인 글도 써 있고요. 예, 다음이요. 원희룡, 박종진, 이상규 이 새끼를 출당 제명하라 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네, 다음이요. 이게 그 유명한 건희는 개복을 치워서 가둬놔야지. 그러고도 가만히 있지 않으면 간두되지 뭐 라는 이제 이게 바로 그 대표적인 영부인 모욕의 대표 사례입니다 이게 지금. 네, 다음이요. 제가 여기 나와요. 네. 나와서. 보여줄 자료는 보면서. 그리고 원희룡 MB한테 탈당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하고 탈당. 시대의 쓰레기. 당시 이제 전당대 시즌에 적은 글인데 원희룡 후보한테 시대의 쓰레기다. 근데 이 글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 얘기를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이제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한테 탈당을 해라. 박근혜 대통령도 탈당을 해라. 이런 얘기를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글을 쓴 그 당일날에 그 전당대 토론에 나와서 똑같은 말을 한동훈이 보린 입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동훈 본인이 썼다는 어떤 강력한 근거가 되는 저항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이요. 자,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커지게 된 게 한동훈 본인뿐만 아니라 한동훈 가족들 이름으로